약물이 든 음료로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왔나 보죠,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성이 최근에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20, 30대 남성들한테 약물을 먹여서 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모텔 연쇄살인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의 그 피의자 여성이 반사회성 인격장애 그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이름을 PCLR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 PCLR 검사가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성격적인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총 20문항에 40점 만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 사이코패스로 지금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로 봐서는 25점을 넘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판정 결과를 경찰이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코패스 판정이 난 와중에도 관련 범행 사전 준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죠, 이담 아나운서. 네, 모텔에서 사망한 두 번째 피의자와 이 피해자와 피의자 여성이 범행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전에 이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약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피해자가 문자를 일단 보냅니다. 자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좀 자다 아까 일어났어요. 숙취 때문에? 라고 피의자가 보냅니다. 가해자가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마셨나 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제가 술은 별로 못 마시고 숙취가 좀 많은 편이라 라고 아까도 숙취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숙취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숙취 해소제를 건네기 위해서 뭔가 포석을 깐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러자마자 오빠는 술 잘해요? 라고 물어보고 술 잘 못 하시는구나. 다음엔 술 말고 맛집 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술 잘해요? 라고 물어보고요. 계속 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숙취 해소제를 건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만남 약속을 합니다. 일단 술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날 출근해야 하니까 가까운 데서 봐요라고 하니까 맛집 엄청 많이 아니까 제가 데려갈게요 라고 합니다. 저렇게 얘기했으면 맛집을 가야지 숙박시설을 갔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그 이유에 대안은 이렇습니다. 제가 맛있는 데 아는데 거기가 하필 배달 전문 음식점이다. 그러니까 방에서 마실래요? 라고 질문을 한 건데요. 부담스러우면 다른 데서 마시면서 먹어도 되고 라고는 하지만 이 집은 배달밖에 안 돼서 방을 잡아서 먹어야 될 수밖에 없다. 길에서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방으로 유도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이 배달 전문 식당이라는 곳 버젓이 매장에서도 식사가 가능한 식당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짜 좀 다시 또 이렇게 저 문자 보니까 다시 소름이 돋는데 왜 자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이 여성이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든 숙취 해소제를 건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 약물 숙취 해소를 미리 준비해 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이나 다른 데서 예를 들면 식당에서 먹다가 이걸 마시고 남자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눈에 띄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든 숙취 해소제를 먹이고 그리고 나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방으로 일부러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경찰이 범행이 이루어진 숙박업소와 여성의 집에서 숙취해소제 빈병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치밀하게 숙취해소제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집어넣는 그런 치밀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숙박업소 가기 전에 편의점에 숙취해소를 미리 사서 그걸 준비했다는 정황까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 사람의 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원래 숙취해소제와 약을 탄 숙취해소를 슬쩍 바꿔치기 해서 남성을 하여금 의심 없이 그걸 마시게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주도 면밀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아니, 이렇게 지금 주도 면밀한 이 사이코패스의 계획 범죄인데 이 사람의 얼굴과 신상을 왜 우리가 아직도 몰라야 하는 거죠,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게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사항의 신상 공개 요건에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서 그냥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피해자 유족들 같은 경우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또 지금 그 시청자분들도 생각하듯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공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상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범죄가 충분히 소명이 되고 나아가 어떻게 보면 요건 자체가 범죄의 흉악성 그리고 또 중대성 이런 부분이 요청이 될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이런 공익성에 근거를 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결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했는데 이게 잔혹하냐라고 해서 이거가 잔혹성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특히 여성 범죄 같은 경우에 여성의 살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잔혹하게 어떤 흉기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보면은 이런 그 약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잔혹한 범위 내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번 부분에 어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하다 보니까 재범 방지 차원에서라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지금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이게 살인 사건이라는 걸 뉴스 보고 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의 유족 측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경찰이 2월 초쯤에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그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했는데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 그게 뭐 국가수 감정 결과 등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을 하고도 행적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는 기본적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수사였는지 묻고 싶다라고 하면서 특히 두 번째 사망 사건 직후에 유족이 직접 경찰서에 진술하러 출석했음에도 사건이 타살인지 여부보다 여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 유족은 가족이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됐다는 사실을 경찰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처음 알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계속 답답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정말 까도 이 파도 계속 나오는 여성의 계획범죄 정황들 이젠 치밀하다 못해 무섭습니다.